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이어서 좀 더 농경사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시험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농사 또 밭농사 이런 농경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요 단원이 설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좀 잘 더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경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한번 읽고 정리했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과서를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부분에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사 지금 비교적 잘 듣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안내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듣는 수업과 다른 수업들 같이 병행해서 동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EBS 그 사이트에 보면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다른 과목들과 겹쳐서 이 수업을 그냥 컴퓨터로 돌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듣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아시아 지금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컴퓨터상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겹쳐져서 듣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혹은 또 다른 이유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과학들과 그냥 기계적으로 함께 기계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그냥 듣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시험에 출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그 진도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니까 배속으로 해서 듣다가 이수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EBS 방송 같은 것들 들으면서 배속으로 해서 듣는 습관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되짚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려면, 시간이 선생님 생각하기에 좀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속으로 듣는 거는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외운다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차곡차곡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막 더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조금 간섭받는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리 잘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은
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서 서둘러서 막 듣거나 안 듣다가 한꺼번에 듣느냐고 두 개씩 중복해서 듣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쭉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거기 생각열기 부분에 뭐 내용을 보니까는요, 거기 지금 사진에 이렇게 논이 나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뭐가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요걸 한번 볼게요. 18세기 프랑스에서 밀밭 1헥타르의 땅으로는 평균 1갱달, 그러니까 1갱달이 약 100kg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건데, 평균 5갱달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헥타르의 논에서는 21갱달을 수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칼로리로 계산하면 1kg의 쌀이 3,500칼로리를 내므로 전부 735만 칼로리가 됩니다. 이에 비해 밀의 경우는 150만 칼로리이고 또 이 땅을 목축에 사용하여 150kg의 고기를 얻게 되면 모두 34만 칼로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의 글에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은 벼농사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빵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지요. 선생님도 요즘은 그렇던데 이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속이 좀 불편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밀가루에는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점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글루텐의 함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어도 그렇게 크게 속이 부대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벼도 종류가 많죠. 굉장히 많은 종류인데요. 크게 여러분들 벼도 보면은요, 이 쌀의 종류로 나누다 보면 인디카종이라고 하는 것과 자포니카종이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져요. 그 인디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먹는 쌀이거든요. 점성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밥쌀알이 밥을 해 놓으면 이게 뚝뚝뚝뚝 흘러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보면 인도 음식이나 이럴 때 보면은 쌀 같은 거 먹을 때 손으로 집어 먹는 그런 모습들 본 적 있죠? 그런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포니카라고 하는 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먹는 쌀 있잖아요. 그런 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밥 먹을 때 보면 아마 이 밥이 잘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 같은 거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쌀들이요 먹으면은 이게 좀 든든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 해 먹을 때 조금 문제점도 있죠. 예를 든다면 뭐 볶음밥 같은 거 해 먹을 때 보면은 밥이 이겨져서 잘 볶아지지 않다거나 뭐 하는 특징들을 이 자포니카에서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쌀의 생산은 그만큼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장점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밀밭에서 밀을 키우는 것보다 이 논에서 쌀을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논을 만들고 쌀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 엔간한 다른 작물을 키워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바로 이 논농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왜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하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벼농사를 짓는 지역 자체가 강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리 시간에 범람원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물을 대기 좋은 곳에 이제 이 논을 만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농사 자체가 생산성이 크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 있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밀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논농사 지을 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동을 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원인이건 결과건 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밭농사 지역과 논농사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농경사회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의 시작과 전파입니다. 벼농사의 특징이래요. 장점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지력 소모가 적어 매년 경작이 가능하며 잡초 제거와 수자원 보호가 쉽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는 얘기는요. 밀의 이삭이 달리는 것보다 벼의 이삭이 달리는 숫자가 이 나달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높고요. 지력 소모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문온,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물을 댄 논인데요. 그 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그 영양분들이 집적되어져 있는 곳에 이제 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영양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벼 자체가 대개 보면은요 친수성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력 소모가 비교적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적도 부근 지역의 따뜻한 곳에서는 벼가 1년에 4번 수확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높죠. 잡초 제거와 수자원 보호가 쉽다. 잡초 제거는 뭐 당연히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땅에서 자라는 잡초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수자원 보호가 쉽다는 얘기는 되게 논에서 물을 가두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단점은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배 과정이다. 당연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때요? 재배하는 기술이 많이 요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과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다. 이게요, 많은 농기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농기구가 개발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벼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을 가진 인간문화재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쩌면 그렇게 절기에 잘 맞춰서 벽실을 뿌리고 모를 키워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논에서 물을 빼서 추수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마 시간의 단위로 그렇게 그 재배들을 잘 하시는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상황의 절기에 농사 짓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과 발전봅니다. 시작은 기원전 6000년경입니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양쯔강 하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작입니다. 아마 이 지역도 처음에 농사가 지어질 때는 그 밑에 있는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에서 농사 짓는 기술이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은 경작지에 물을 채워서 잡초를 제거하고 반달돌칼로 수확을 한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됐고 수로를 만들어서 논에 물을 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이 그 수로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관계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인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아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자, 전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쯔강 하류에서 산둥반도, 한반도, 일본 큐슈 지역까지 전파의 경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해 지역인데요. 그 지역으로 해서 산둥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 랴오뚱 반도와 그리고 반대쪽으로 튀어나온 산둥반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루트가 좀 쉽거든요. 100길로 보다 보면.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고요. 또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이제 이건 아마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벼농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정치체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들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밭농사 한번 보겠습니다. 밭농사의 특징을 봅니다. 밭농사의 특징 중에 밭농사 장점은 생육기간이 짧고 건조하고 촉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밭에서 작물 키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단점은 토양 유실이 심하다. 지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생산력이 낮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주곡으로서 이렇게 키워먹는 건 되게 이런 벼를 이제 주곡으로 삼고요. 그리고 주곡 중에서도 이제 부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보리, 기장, 조 이런 것들은 되게 밭에서 키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벼를 키울 때 논에서도 벼를 키웠지만 일명 밭벼라고 해서요, 이 물이 없는 밭에서 키우는 벼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물을 댈 수 있는 논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조선시대 후기 때가 되면은 상품화폐 경제 체제가 발달되는 그런 특징들 가운데서 주변에 이제 이 벼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이제 관계수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경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되게 밭에서 그 벼를 키우는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밭농사 그랬고요. 주요 작물을 좀 한번 보면 조, 기장, 수수, 콩 요런 것들이 특히 조, 기장, 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곡식입니다. 콩 같은 이런 것들은요 왜 키우냐 하면 물론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이거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콩을 많이 키우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작물,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키우다 보면 토양의 지력이 감소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콩과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콩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 밭농사 지을 때 지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빨아먹는 대표적인 작물이 요즘에 인삼이거든요. 인삼은 인삼농사 짓고 나면은 땅이 굉장히 척박해져서 그 다음에 다른 농사 짓기 힘들어요. 땅을 좀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쉬게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작물이 바로 이 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인삼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 콩 같은 거 많이 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시작과 발전 봅니다. 시작은 기원전 8000년경에 황하강 유역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벼농사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에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년 전부터 이제 밭농사는 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발전 봅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시비법들이 개발되었대요. 기피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축을 이용해서 땅을 깊게 갑니다. 그러면 갈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물론 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갈면 더 깊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쟁기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쟁기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게 깊이가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 깊이가리를 통해서 이 농사가 좀 더 소출이 많이 나오는 생산이 많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무나 이런 거 갖고 이 쟁기 같은 거 만들었을 겁니다. 특히 이 쟁기날 같은 걸.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발달되고 뭐 하면서 아마 쟁기날이 이 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고 좀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시비법 봅니다. 시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시비라는 게요. 똥 오줌을 시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비법 그러면 뭐냐. 똥이나 오줌을 삭혀서 만든 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작물들이 자랄 때는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질소라고 하는 성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나 질소 같은 것들을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얻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오줌이나 똥을 이제 삭혀가지고 순하게 만들어서 작물에게 이제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시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시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축의 분뇨들 이런 것들 이용한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 시비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두엄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잎이라든지 나무를 태운 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가축의 분뇨, 사람의 인분 같은 것들 섞어서 삭혀서 주는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냄새 많이 맡아봤잖아요. 우리도 학교 주변에 보면 한 4월 달 뭐 이때쯤 되면은 막 이제 밭이나 이런데 이렇게 비료 같은 거 막 주어서 여러분들 막 창문 열어놓으면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앞에 있는 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뿌리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농경사회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농경사회. 자, 농경사회의 한반도와 일본 열대 초기 모습, 그래서 나오죠. 자, 부여, 밭농사, 목축이 병행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부여 설명할 때 반농, 반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농 얘기할 때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은 부여 같은 경우에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는 않았으니까 되게 반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목축을 함께 겸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구려 봅니다. 고구려는 반농사적입니다. 부여보다 농사짓기는 훨씬 더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척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고 목축과 수렵을 병행했다. 그러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냥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국에서 어물 등의 공납을 했다. 어물 등의 공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변국의 압박을 통해서 경제력을 유지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사만의 벼농사 지역 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고요. 저수지 축조 얘기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일본에는요, 저수지나 제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이 사만 지역에서 많이 전파가 됐고, 백제에서도 많이 전파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사만 지역에서는 5월과 10월에 그 추수감사제 이런 것들도 농사를 짓기 전에 축제 같은 것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반도나 그런 육지 또 중국 이런 데서 이런 벼농사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로 채집 같은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생각보다 재밌는 그런 음식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혹시 스시 좋아하나요? 일본 초밥. 그 일본 초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콤달콤한 양념이 된 밥 위에 날생선을 올려서 먹는 그런 형태의 스시, 초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 에도막부 시대 때 나타냈던 그런 그 패스트푸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스시는 밥을 생선과 섞어서 삭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음식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재미 식혜라고 하는 거 식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식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유사하죠. 마시는 식혜 아닙니다. 식혜는 밥식자에다가 삭히다 할 때 해자 써서 식혜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죽집에서 죽 사 먹을 때 오징어 같은 거 섞어가지고 새콤새콤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 아마 먹어본 적 있을 텐데 오징어전 말고 그게 이제 식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음식 문화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막 발달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농경사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요. 농경사회는요, 수리시설과 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노동을 위해서 주민을 집단적으로 동원하게 되고요. 권력의 집중과 강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사회에서 큰 정치체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동노동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 특징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그만큼 이 목축을 했던 지역보다 농경을 했던 지역이
대규모의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게 큰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규모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주변 지역을 침략했는데 주변의 국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농경지 확보의 문제하고도 아마 겸해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농경사의 특징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농경에 관련되는 내용과 함께 이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눈에 쏙 한번 볼게요. 농경과 농경사회인데 밭농사 시작은 기원전 8000년경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다. 지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시비법 등이 나타났다. 벼농사입니다. 시작은 기원전 6000년경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고 많은 인력과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했으며 수리시설 확보가 중요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산동반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남쪽으로는 양쯔강 있는 지역으로부터 베트남 북부를 통해서 농경 기술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다. 자, 농경국가 내용을 봅니다. 자, 대규모 노동력 동원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발생했으며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주변 지역을 침략했다.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기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반도의 벼농사인데요. 부여 송국리입니다. 부여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한 1시간 정도 남짓 이제 가면 우리 부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여 그러면은 사비성 옛날에 백제 공부할 때 부여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송국리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얘기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송국리식 토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기가 출토가 됐다. 뭐 미송리식 토기야, 송국리식 토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청동기 시대 얘기하고 그럴 때 아마 요 토기 비교하면서 아마 송국리식 토기 얘기를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사진은 충남 부여군 송국리 유적에서 나온 탄화미입니다. 탄화미란 말은 불에 탄 쌀 얘기하는 거예요. 탄화미는 유적 출토 곡물의 하나로 불에 타거나 지층 안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있는 쌀을 말합니다. 기원전 4에서 5세기경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탄화미가 대량 발굴되었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요. 솔직히 이제 국립부여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요런 거 전시해 놓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게 벼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벼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 나달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벼인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껍질이 까지지 않은 벽실을 보면요. 나름대로 줄무늬가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어졌다기보다는 껍데기가 그렇게 줄무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이게 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쌀은요, 되게 이렇게 생산된 벽실을 도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현미도 만들고 백미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건강을 위해선 현미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되게 껍질 부분에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백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쫀득쫀득하거나 그런 맛은 좀 적지만 이게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당뇨에 걸리거나 그런 환자들 보면은 현미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되도록 이 백미는 피하거나 혹은 다른 잡곡과 음식을 섞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깎느냐 이게 이제 현미냐 백미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대개 보면 뭐 농협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시장에서도 그렇고 벽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깎아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깎아서 별도로 파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시장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가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나라에 벌써 뭐가 있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의 구분인데요. 이거를 진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참 밭농사 지역이냐 벼농사 지역이냐라고 하는 걸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로 강수량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강수량과 더불어서 토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과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 지역을 밭농사 지역과 논농사 지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딱 애초부터 여기는 밭농사 지역에 논농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경향성들을 좀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위에 있는 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요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양쯔강 중하류 지역으로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소택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저수지를 소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늪이 많아서 야생벼들이 자생하였는데 이 야생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벼는 키가 비교적 작고 이런 벼들인데요. 이 야생벼들은 키가 보통 뭐 한 3m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달도 굉장히 조그마고, 그러니까 이런 벼들이 인간이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그 사이즈에 맞게 필요에 맞게 이제 개량이 되고 개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기 나누기 방식으로 습지에 심으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머도 유적, 양도 유적, 불가령 유적과 같은 초기 벼농사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수수와 같은 잡곡을 재배하는 밭농사는 황허강 유역에서 기원전 800년경에 시작이 되었는데 농경이 미숙한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채집이나 어로, 수렵 등으로서 비롯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등 복합적인 생산 방식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대개 강 주변을 통해서 이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 남아있는 그 양쯔강, 그러니까 창장강 있는 그 양쯔강 있는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해서 짓거나 혹은 여러분들 잘 아는 위쪽 다시 얘기하면은 중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국의 그런 황하강 이북과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요동 지역, 요하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밭농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벼농사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서 이런 것들의 기술이 크게 발전이 되고 일본에 거기서 이타치케라든지 나바다케라든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지역들이 북큐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북큐슈 지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농사 기술들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지도는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요게 요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농사짓는 기술이. 저번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보면은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견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입이 이제 기술의 유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반유적보다는 이제 논유적 특히 이제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유적들이 이제 거의 100%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밥벼를 재배했다기보다는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전된 상태로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바로 논에다가 물을 대고 논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이 농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보다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좀 풍부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뭐 대체적인 모습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 이게 시골이나 이런 데 좀 나가 보면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 시골에서는요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메꾸거나 혹은 논에다가 미나리 같은 거 이렇게 심거나 그래요. 벼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 벼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워낙 쌀이 모르겠어요. 흔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인건비도 뽑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사 기술이 제법 많이 발달이 돼서요. 우리나라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쌀을 이제 비축을 하거든요. 수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쌀을 사서 우리나라의 비축분을 이제 이렇게 해놓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쌀을 비축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해서 비축을 하고도 이 쌀이 남는다고 합니다. 쌀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은 그거 갖다가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국제관계라든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보면은 이 벼농사 짓는
저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아직도 농촌 사회가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대체 작물들 같은 거 되게 많이 농사를 지으라고 유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몰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블루베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블루베리 되게 비쌌거든요. 조그만 그 사탕통 같은 거 하나에 뭐 5천 원씩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이 블루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냉장고에다 얼려놓고 막 나중에 이렇게 팔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농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거의 관계성이 어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얘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쉽지가 않네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광농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농촌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슨 체험형 농촌 뭐 이런 거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고 아마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신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자꾸 탈바꿈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시아 지역에서요,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벼농사의 비중이 상당히 그러니까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땅이 넓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기후 조건이나 토지의 조건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농업의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나라의 특징들이 뭐 그런 뭐 동일성과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 기계적으로 동시에 틀어놓고 듣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찬찬히 수업 듣듯이 제 시간에 맞추어서 수업 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행평가 관련돼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요, 수행평가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에세이 쓰기를 하나 할 거고요. 에세이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되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글쓰기를 한번 할 겁니다. 에세이 쓰기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노트 필기. 나만의 그 학습지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어,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선생님이 주어진 요 학습지 잘 보시고 정리하셔서 나중에 오프라인 때 계약하고 난 다음에 수행평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노트 필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